대기업 회장 장태수의 63번째 생일 파티가 호화롭게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축하 인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가족들의 표정은 왠지 어둡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수진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객들은 그런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태수는 단상 위에서 건배사를 하며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 건 말이지 믿음으로 묶여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민재의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잔치상이 끝나자마자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는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듯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소식이 태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혼이라 흥미롭군. 비서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 같은 분이잖습니까?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그냥 두게. 그날 밤 수지는 태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내 방으로 오게.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시간에 맞춰 태수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태수는 한쪽에 앉아 위스키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 들었네. 고생 많았겠어. 민재와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 그게 잘된 일일 수도 있겠지. 태수의 말투에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난 오래전부터 자네가 아까웠네. 민재에겐 어울리지 않았어. 문틈 너머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민재는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도윤. 재벌 2세이자 태수의 라이벌 기업 후계자.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다 짜고 친 거였군. 그는 이를 악물며 태수의 회사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다 밝힐 겁니다. 한편 태수는 창가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이후 가족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대저택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사랑도 신뢰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모든 파멸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장태수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전 파묻어 두었던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그는 수십 년간 경쟁하며 때로는 동맹, 때로는 적으로 살아온 인물이었죠. 며칠 후 비밀리에 열린 만남에서 두 노인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 말 없이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먼저 부를 줄은 몰랐지. 무슨 일이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도윤, 수진과 엮여 있더군. 그 말에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의 일에 손대지 마. 이건 오래전부터 이어진 일이다. 오래전 일이라면 나와 내 아내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건가?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그녀는 한때 태수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밝혀지면서 도윤의 가정은 무너졌고 태수의 이름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어요.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복수를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도윤과의 비밀 회의에서 자료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USB에는 태수그룹의 재정 문서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똑똑해요. 곧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군요. 그러나 수진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뒤 수지는 태수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태수는 고혈압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태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틈에서 민재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민재는 분노에 차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둘 다 나를 속이고 있었어.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곧장 회사의 회계부서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훔쳐낸 자료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기록은 전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태수의 비서 박 실장은 수진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 이상한 USB를 발견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파일명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파일을 연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럴 수가 수진이 회장님의. 그는 진실을 알리고자 차를 몰고 나섰지만 비 내리는 도로에서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충돌음이 번개처럼 터졌고 차는 도로 옆으로 처박혔어요. 그의 휴대폰엔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는. 뉴스 속보가 다음날 오전을 뒤덮었습니다. 박 실장의 사망 소식에 회사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태수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병원 창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USB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엔 아주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박 실장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는 고발인 자격으로 불려갔지만 돌아온 것은 허무한 침묵뿐이었어요.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은 점점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태수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을 겁니다. 태수를 끝장내죠. 도윤은 냉정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용당하지 마요. 이 판은 생각보다 깊으니까. 두 사람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태수그룹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며칠 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허위 제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재는 경찰의 손에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뒤에서 꾸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외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던 날 장태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위였소.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마음속엔 더 큰 혼란이 남았어요. 그날 밤 그는 태수의 집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속엔 수진의 출생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장태수 모 강희정. 민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이 회장님의 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찾고 있던 걸 찾았나 봐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날 사랑했잖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죠? 민재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악몽이야. 넌 나를 이용했어.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이라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도윤은 이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태수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감춘 피해 대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쩌시겠습니까? 태수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래를 하지. 대신 내 아버지의 회사를 살려주지. 그는 도윤을 제압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유언장을 위조해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돌아가도록 바꿔두었죠. 민재는 수진의 계획을 폭로하려 했지만 언론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질투로 꾸민 거짓말이다라는 기사만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세상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절망 끝에 그는 다시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같이 끝을 봅시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두 사람의 악수 위로 불빛이 스쳤습니다. 저 멀리 건물 옥상에서 수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 남자 모두 나의 손바닥 위에 있네요.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복수의 불길이 세 사람의 삶을 삼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진짜 악마였는지를. 봄비가 내리던 오후 장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나는 윤수진 씨와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TV를 꺼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곧장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안 수진은 웨딩드레스 피팅 중이었습니다. 하얀 천 아래로 드러난 어깨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결혼이라니 당신 제정신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누군가의 복수, 누군가의 속죄. 아버님이 당신 아버지였다는 걸 알고도 그분이 아버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혀 뒤돌아섰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이미 무너졌잖아요. 나한텐 잃을 게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드레스를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대형 호텔 예식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재계 인사, 가족 모두가 숨죽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수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장례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객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일어섰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천장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태수와 수진의 과거,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장태수의 친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회장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윤아린. 그녀는 도윤의 약혼녀이자 수진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하리는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출생 기록이에요. 태수 회장님, 이제 숨길 수 없죠.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자기 딸과 결혼하려 한 괴물이야.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진실 따위,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진실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해방된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모든 죄의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장태수의 장례식은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언론도 차단된 채 가족 몇 명만 참석했어요. 검은 비가 내리듯 잿빛 하늘 아래 수지는 태수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족의 비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두가 자리를 떠났지만 수진만은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의 법률 대리인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엔 봉인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 수진, 할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 장태수 회장의 최종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본인은 사망 시 모든 재산과 지분을 박민재에게 남긴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망 이틀 전 유언장을 교체하셨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하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누나를 막으려 하셨던 거예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 유언장은 내 이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원본은 보관 중이었죠. 순간 수진의 눈에 절망이 비쳤습니다. 태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장님은 남기신 녹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휴대 녹음기를 켰습니다. 태수의 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그 죄를 짊어지겠다. 하지만 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둘 순 없다. 그녀를 막아라. 그녀는 나보다 더 나를 닮았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모든 걸 계산했군요. 할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날 이용했어요. 사랑도 가족도 모두 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도 없네요. 그날 밤 태수의 저택 거실엔 불빛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태수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말했던 건 결국 죄였어요.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진이 흔들리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집어들고 입맞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태수의 죽음 이후 세상은 빠르게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멈춘 듯 고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죄와 상처가 서로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죠. 도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비리와 횡령, 증거 조작 혐의가 그를 올감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그는 웃으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세상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보단 허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후 돌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출생 비밀을 폭로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파괴한 자라는 비난만이 따라다녔어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도시를 떠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회사를 떠나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나무를 베고 장작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태수의 묘소를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결국 당신은 나까지 이용했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잔을 비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술 냄새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갔어요. 그녀의 손목엔 여전히 태수가 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창밖의 파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난 끝까지 그 죄를 안고 갈 거예요. 한편 태수의 옛 비서가 남긴 메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다시 묻혔고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태수의 장학재단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초대장을 받았지만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바닷가 절벽 위에 섰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 그 여인은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고도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마치 대답 없는 사랑 같았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죄를 만든 거였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태수의 목소리도 수진의 숨결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사랑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평온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겨울 새벽, 민재는 낡은 자동차를 몰아 바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흐릿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혼자서 견뎌야 하는 거래요.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는 바닷가 언덕 위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태수와 가족이 함께 머물던 별장이 멀리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차가운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누군가가 꽃다발을 놓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흰 백합꽃 한 다발, 리본엔 사랑이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수진.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민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끝냈네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표시 없음.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 씨 나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었군요. 살아있다기보다 사라지지 못한 거죠. 수진은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태수 회장님도 도윤도 할인도 남은 건 우리뿐이에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물음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난다면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바라봐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는 백합꽃을 들고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파도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그래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고 파도가 그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이제 놓아줘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통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만이 남은 얼굴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돌아서 절벽을 떠났습니다. 멀리 백합꽃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 신문 기사 한 줄이 세상에 실렸습니다. 태수그룹 비자금 전액 장학재단으로 기부 결정고 장태수의 뜻에 따라. 세상은 그 기사를 읽고 잠시 놀랐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부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윤수진.
그녀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재단의 운영 기록엔 여전히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과 장학재단을 오가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단 하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태수와 민재, 그리고 그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녀는 매일 그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욕심으로 바꿔죄로 만든 거였죠.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용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재에게. 봉투 안엔 펜던트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생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땐 진짜 사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모든 죄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장 잔혹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안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결핍,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움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면 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파괴할까? 아마 그 답은 사랑이란 감정이 본래 순수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계산하고 이용할 때 죄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내 진실이 밝혀지고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모두가 진심을 잃어버린 순간 이미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파멸시킬 뿐입니다.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